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,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형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. 예, 예. 그죠? 네. 이번 시간에는 그런 가운데 5.16 혁명 직전에 예.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그 과정에서 위기에 몰린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.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해 주실까요? 예, 예. 이제 5.16 정변을 이제 조금 더 임박한 시점으로, 네. 1960년대 네. 이제 10월경부터 우리가 이제 작전 참모부장으로 올라왔던 박정희 전 소장이 다시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제군 부사령관으로 자칭된 게 1960년 12월 8일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쭉 스크린을 해왔는데, 대구로, 제2군 사령부는 대구에 있습니다.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1960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1960년 10월 8일 날, 그 당시 이제 서울지법 형사부에서 중요한 시국사건 재판이 있었는데,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, 그 당시에 4.19 혁명 때, 발포 명령자다. 그러니까 4.19 때 총을 쏴서 130명 정도 돌아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.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내무부 장관 하던 홍진기, 이 홍진기 이분은 이제 삼성그룹 중앙일보 그분의 아버지. 그러니까 홍나희 여사의 아버지. 홍진기. 홍석현의 아버지.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.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재향국장.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무대 비서 곽영준 때.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무대로 막 오니까 총을 쏴라 해갖고 사람 죽었잖아요. 그 재판을 했는데 1960년 10월 8일 날 4.19가 일어나고 한 6개월 있다 재판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무죄가 떨어졌어요. 죄가 없다. 다만 이제 서울시경국장한테만 사형이 언도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4.19 혁명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또 다친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부상자 학생들이 부상당한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에요. 이거 무슨 말이야. 총을 쏴서 학생들을 죽게 한 사람이 무죄라니. 이래서 그 당시에 국회가 이제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들이 있는데, 민의원은 이제 하원 역할을, 미국으로 말하면 하원 역할인데, 그 민의원 의장석을 점령해가지고, 우리나라 국회가 그러니까 이 데모대한테 점거당해갖고 한 30피고 의사가 마비되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4.19 부상한 생이는 우리가 6.25 전쟁 때 부상당하신 분들은 상이용사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에 불만이 많았고 특히 4.19 때 데모하다 부상한다 또 자기 발다리가 상하고 다니까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야 이거 무슨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게 법령이 없다. 이 사람들을 취재할 법이 없다.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윤무선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.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법에 보면 소급입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? 소급표. 소급표 금지 원칙. 죄는 법률이 있어야 취재가 된다는 게 죄형 법정주의. 그게 이제 논리로 있는데,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. 죄형 법정주의 위배되는 게 소급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. 소급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계속 지금 다수당 3분의 2가 국회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입법을 갖다가 계속 제정을 해가 소급표 입법을 자꾸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게 되면 민주주의, 재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뿌리치 흔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. 그래서 소급표 입법 금지의 원칙이 재형법정주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.
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그 뭐 국회가 다수 일당에 의해서 다수석을 차지하니까 법률이 막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법률이 제대로 이 저형법정주의인데 어긋나는 건 아닌지 법이라고 하는 법 뒤에 법 철학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법 철학. 그게 맞아야 되는데. 비례의 원칙이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.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한 법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국기로 봐서는. 그래서 이 당시에도 4.19 때도 이 소급 입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4.19 뒤니까 그 이제 또 밀어붙인 것이래요. 그래서 윤배선도 그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. 이래가지고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. 헌법이 개정됐어요. 1960년 11월 29일 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막 다스려고 법을 막 좌지우지하니까 그때 이제 제4차 헌법 개정인데 그 부칙에다가 뭐를 했는가 하면은 1960년의 산미로 부정선거 기획자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항의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게 한 자 그리고 1960년 4월 1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해서 반민주 행위를 한 사람은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다.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. 특별법으로 이제 소급표를 적용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우리 법 체계에 근간이 좀 중대한 법인데. 특별한 경우라고. 그래서 1960년 12월 31일 날 반민주 행위자 공민급 제한법이 제정이 됐어요. 그리고 여기 이 법에 따라서 이제 4.19 때 부정선거 한 사람들 다 처벌하는 겁니다. 그 후에 법이 제정돼 갖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3.15 부정선거 때 오늘날 용어는 이제 정보경찰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로는 사찰경찰이라고 그랬죠. 사찰계. 그쪽 계통에 있던 사람들을 공민권 제한하는 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전국 경찰 가운데 2213명이 파면되고 그리고 경위급 이상 이제 경찰의 경위라 그러면은 오늘날 보면 무궁화 함께 한 사람들 이상 중에 정보경찰이 90%가 해직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정보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된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경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야, 저 정보경찰 하다가 저 봐라. 앞길이 이제 뭐. 폐가 망신한다. 뭐 이러니까 서로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. 이러니까 이제 치안 공백 사태가 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축이 그 상비군, 군대, 그리고 경찰, 그리고 공무원. 이게 이제 근대 국민국가의 행정부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계 축인데 군대가 부정선거 개입하고 강군, 이래서 통수 계통이 흔들리고 그리고 경찰은 또 이 숙청이 되고 거기다가 또 국가보안법은 대폭 개정이 되고 허정과도정 완화되고 4.19 전국 때 직후에 뭐 이러니까 막 데모 맞는 풍조가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성녀들도 대법원 판결을 불만받고 데모를 하고 성녀들도 경찰도 데모를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뭐 특정 종교를 금융인데 어떤 특정 종교가 이제 그 교주가 비난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또 찾아가서 점거를 하고 이게 사회 불안이 넘치게 일어난 겁니다. 그래서 5.16 후에 그 집계한 통계에 보면은 장민정부 9개월 동안에 하루 평균 515명이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. 데모만 높여져 있는 거죠. 이런 상황에 이제 박정희는 그 대구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됐는데요. 1960년 12월 8일.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도형 그 2군 사령관이 일단 나한테로 보내라. 이래서 이제 옷을 벗는 위기를 까지는 면하고 가 있었는데 그런데 1961년 1월 12일 그 육군 본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.
이제 그 장면 정부는 군대를 10만 줄이겠다. 네. 이러니까 군인들을 속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한 차원에서 1월 12일 날 육군본부에서 개인 보안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제 비밀리에 열린 회의입니다. 네. 공개되지 않고. 이 회의는 뭔가 하면은 군인들 강원 때 네. 과거 사상에 의심쓰는 거, 네. 그러니까 좌익 사상, 네. 의심자, 그리고 근무 실적이 안 좋은 군인들은 네. 판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판별하는 자료는 그 당시에 이제 육군 방첩대, 네.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 정부 때 군의 보안 방첩기를 가진 육군 특무부대가 네. 장면 정보도라면서 육군 방첩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. 네. 그 육군 방첩대에서 이 개인 보안심사위원회에 숙청자 명단을 냈는데 153명을 제출했대요. 네. 그 153명 제출자 명단에 박정희도 들어있었던 거예요. 네. 그리고 박정희는 1961년 5월 말에 예편시킨다. 네.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비밀심사위원회니까 그토록 크게 소문은 안 났죠. 네. 그런데 그 이전에 그 5.16을 준비해오던 648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네. 만약에 박정희가 옷을 벗으면 네. 우리의 그 정빈 계획을 더 실행하기 어렵다. 이래서 이제 그 압박을 네. 받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1961년 1월 12일 날 개인보안심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김영욱도 회고록에 이걸 남겼고, 그리고 특히 그 5.16 주체 세력으로 이낙선, 그 박정희 소장이 군수기지사령관 제 홍보장교했던, 옛날에 이제 5.16 일어나고 상공부 장관도 하고 있는데, 이 이낙선 씨 이분이 그 기록한 정언록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월간조선에서 2016년 7월호에 이낙선 이 기록을 그 발굴해서 보도를 했는데,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박정희 소장에 대해 좌익 전력자로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게 불식적하다. 그래서 이제 예편시켜야겠다. 그래서 이 사실이 혁명 주체들에게 알려져서 큰 혁명의 자극제가 됐다. 혁명 촉진의 자극제가 됐다? 네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제 박정희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회에서 예편되니까 5월 말 되면 옷을 벗어야 되고, 그리고 또 김종필은 거기에 앞서서 2월 달에 실제로 옷을 벗는 상황이 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전번에 이제 16일 학상 사건, 그리고 이제 최영희 연합참모본부 총장을 물러가라. 이제 육군본부에 있던 연간 그 16명이 항의하니까 최영희 총장이 하극상으로 군법회의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석재 이 양반은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해갖고 법을 좀 아니까 요술로 말하면 법정투제 이래가지고 김종필, 석정선 이런 사람을 구제하려고 5.16 주체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김종필이 감옥에 입건이 됐어요. 구속이 돼가지고. 그래서 2월 4일에서 2월 15일까지 1961년 그리고 5.16 직전입니다. 그 구속돼갖고 감방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조사 책임자는 헌병감이었어요. 헌병대. 육군본부 헌병대. 헌병감은 이제 준장 조흥만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제 김종필한테 와서 당신 말이야 옷을 스스로 벗으면 이거 뭐 없던 걸로 하겠다. 그러니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육군본부의 지휘부는 정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죠. 자기들 보고 물러가라 그러는데.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서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 이제 정군 주체 세력은 또 장면 정보가 강군을 하니까 옷을 벗을 줄이면 말하자면 기업급이 낮은 중년들 대령들 옷 벗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뭐냐 이렇게 갈등이 이제 굉장히 혼돈 상태에서 이제 그 조홍만이 와서 김종필하고 어떻게 보면 회유책을 한 거죠. 당신 이 옷 벗으면 하급상사 그건 없는 걸로 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이
요거는 이제 김종필 전문국에 나온 이야기입니다. 예. 그래서 나는 그래 못하겠다. 재판을 회부해라. 법대로 하겠다. 네. 이래 나오니까 그 당시에 조홍만이가 당신 그렇게 나오면 당신 처삼촌. 예.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장군이죠. 예. 그 자기 박영흥 여사의 남편이니까. 당신 그래 나오면은 처삼촌 가만 안 두겠다. 헌병대 다 동원해가지고 네. 타다 들어서 박정희를 빨갱이로 만들어서 옷을 벗기겠다.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중심의 쿠데타가 계속 소문이 많았으니까 조홍만도 당신들 말이야 박정희 없고 쿠데타한다며 가만 안 둔다. 이러니까 김종필은 가만 보니까 이제 처삼촌 박정희가 제일로 해서 어려울 테니까 그럼 내 옷을 벗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960년 2월 15일 날 군복을 벗게 됩니다. 그 이제 김종필 전문에 나오면 자기가 11년간 근무했던 군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니까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. 그리고 이제 2월 15일이 또 자기 결혼 10주년이었답니다. 그래서 6.25 전쟁 중에 결혼했지. 박영욱 여사하고.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때 군복을 벗고 자유로운 심볼이 되니까 우리 활동하기는 편했다.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누구하고 만나도 되고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JP가 군복을 벗으니까 그 정군운동을 같이 하던 멤버들이 청구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야 이제 우리가 진짜 행동할 때가 됐다. 이렇게 계속 밀릴 수는 없지 않느냐. 이래서 결의를 하고 김종필은 2월 19일 날 대구로 이제 박정희를 찾아가서 제가 이제 옷을 벗게 됐습니다. 이런 계기를 설명하면서 지도자로 나서 주십시오. 행동할 때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알겠네. 그렇게 하세요. 내려갖고 한강 이북은 당신이 좀 알아봐라. 한강 이남은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. 이래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.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JP는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. 그 정원록에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. 한 번 왔을 때 낚아채야 된다. 그런 생각에 이 결정적 힘이 있다. 결국 6.48기생들 아니면 이 5.16 군사 정변이 정주에 힘들었겠네, 그죠? 완전적으로. 그래서 결국은 김종필도 그러면 그 구속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옷을 벗고 자기 앞길이 이제 막막하니까 그죠? 6.48기들 또 입지들 전부 다 6.25 때 최고 희생도 많이 되고 그런 희생의 그 대가 그런 희생의 명분도 있고 그러게 저력이 돼가지고 결국은 5.16 군사 정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도자로 옹립을 하는 그 상황이었고 어쩌면 뭐 다 동병상련이라고 봐야지, 그죠? 그래서, 그 당시,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사람 또 살길을 찾는데 이게 조금 더 붙이면은 그 1979년 12.12 사태하고 비슷한 겁니다.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정성화가 이제 전두환 합수본부장한테 체포가 됐는데 나중에 정성화도 그걸 인정했는데 1979년 12월 9일 날 12.12 3일 전에 정성화가 태릉 골프장에서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노재현하고 골프를 치면서 전두환이 정치에 너무 개입한다. 그 차제에 12월 말 때마다 군인사가 있잖아요. 전두환을 예편시키든지 그 당시에 동영사로 보낸다고 했잖아요. 동방사로 동해안 경비사령부. 동영사로 그 전출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이러니까 노재현이가 그래 한번 검토해보지 이러면서 이걸 그 당시에 국방부 차관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. 국방부 차관이 소스를 흘렸다는 거예요. 나중에.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으로 봐서는 저리 자천이 될 것이냐. 그 이제 자기가 뭐 동해안으로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결단을 그때 마지막 시점에 했다. 이건 이제 5.16 그 직전의 상황하고 그 시대적 상황이 유사성이 있는 거죠.
근데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역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큰 사건에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저희 오늘날 또 보면 뭐 그게 특별히 뭐 달리 이렇게 또 새로운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역사적 교훈 이렇게 참고하고 해서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소명의식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